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찰에서 쓰는 이 범종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중국에서는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도자기 종이 서안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아마 북경 고종박물관, 옛날 종을 모아놓은 고종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1세기 때 은나라 말기가 될 겁니다. 그때 소위 음악 악기로서의 종이 청동기로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약 20cm 정도 내외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계속 변화를 일으켜서도 아직 사찰의 범종이라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제 빠르게 보면은 중국 한대로 볼 수가 있고, 늦게는 아마 당나라 때 이 범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범종은 우리 범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형 범종이라고 이 원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범종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갖추어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양이 옛날 악기로서 썼던 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건데 한 20cm 내외 그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익산 미륵사지에서 풍탁이라고 해서 탑 4기에 달아서 소리를 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이 모양이 소위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풍탁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넓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한데, 왜 이제 제가 이것을 보여주나 하면은 백제의 범종이라 하는 것이 아직도 한 구도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소정방의 시에 보면은 백제 때 범종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남아 있긴 한데, 백제 범종은 전혀 볼 수가 없고, 현존으로서는 신라 때의 범종이 가장 오래되죠. 자,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범종은 굉장히 우아하고 장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상이라든지 이런 유곽이라든지 유두라든지 용류라든지 음통 또 상, 하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것이 중국종인데, 우리는 지금 용이 한 마리 이렇게 돼 있고 음통이 있지만은 쌍용이 돼 있죠. 용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게 지금 마치 가사를 보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가 이렇게 지금 나팔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종입니다. 우리나라 종과 중국 종을 배합해 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지금 유곽이라는 이런 거 비슷하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옛날 저 앞에서 살펴봤던 악기로서 썼던 소종에서 보이지는 모습하고 같고, 전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소위 우리나라의 범종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창안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신라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종을 만들었길래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러한 아름답고도 장중하고 소리까지도 좋은 그런 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에밀리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봉덕사종,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하죠.
현재 그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그 국민이라면 전부 다 그 설화를 알고 있을 텐데, 그 설화를 통해서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덕대왕 신동, 봉덕사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불교가 가장 그 융성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소위 성덕왕 때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지만은 이제 성덕왕 때에서 그것이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33대 성덕왕이 이제 승하를 하자 34대 효성왕이 선왕인 성덕왕을 위해서 봉덕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봉덕사가 세워진 것이 효성왕 2년 738년이 되죠. 그리고 이 봉덕사를 지어서 이제 성덕대왕의 명복을 기원하는데, 이 효성왕이 뒤를 이어서 제35대 왕이 되는 경덕왕도 바로 선왕인 아버지 성덕대왕과 어머니 소덕태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굴이 12만 건을 이렇게 들여서 범종을 만들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종 제작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종을 치면 소리가 안 좋다든지 깨어져 버린다든지 이와 같은 자꾸 그 실패로 거듭이 되면서 이 경덕왕은 아버님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 종을 만들려 했는데 만들지를 못하자 결국 한을 안고 승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들인 그 해공왕이 8세의 나이로 말하자면 왕위를 계승하죠. 그래서 어머니인 만월 부인이 아버지의 이 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해공왕도 말하자면은 선대 할아버지가 되는 성덕대왕, 그리고 아버지의 한도 풀어줄 겸 해서 결국 다시 이 봉덕사 대종을 만들기를 발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봉덕사가 만들어지고 34년이 지난 이 그 해공왕 7년 때, 그러니까 771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종이 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종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게 되고, 결국 어린아이를 종을 만들 때 넣어야만 그 종이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스님이 탁발하다가 말하자면은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화주로 나갔다가 누군가 농담 삼아서 우리는 쇠붙이는 없고 딸이라도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하는 이야기가 화근이 되어서 결국 그 아이를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설화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린아이를 종에 넣어봐야 그 종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 몸이라는 게 전부 다 물이고 뭐 대부분 그런데 될 리가 없고, 단지 어린아이를 넣었다는 이 설화에서 이 성덕대왕 신종이 얼마만큼의 신명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일국의 왕인 이 경덕왕이 아버님을 위해서 종을 만들려다가 종 주조가 실패하면서 한을 안고 돌아가시게 되자 그 뒤에 아드님인 해공왕이 그 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종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히 자기 목숨을 걸고 신명을 걸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위 아버님을 위해서 그 종을 만들다 경덕왕이 한을 안고 돌아가신, 목숨을 바친 그와 같은 정성이 전부 다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이 종불사에 동참한 말하자면은 일체의 뭐 스님이라든지 또 주조를 하는 뭐 종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들이 전부 다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소리가 좋고 말하자면 가장 장중한 그와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그 종 하나로 모이게 되죠. 여기에서 비로소 원음이 이루어진다. 원만한 그 소리가 나오게 되고 원만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앞선 상원사 종을 보면은
이 종은 그 바로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이 성덕왕이 만들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성덕왕 24년 725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봉덕사종보다는 앞서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인데 현재 상원사에 소장이 되어 있죠. 종은 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그 상원사종을 보면 이미 그때 우리나라 범종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신라종 특징을 당시 보면은 중국종의 용류라고 하는 것은 용 모양으로 되어서 소위 종을 걸 수 있는 고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종 위에 그 용류가 중국종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쌍용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그게 고리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반면에 신라종은 아주 용맹무쌍하게 생긴 용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고 거기에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는 그 음통이라고 하는 음관이라고도 하고 용통, 음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통이 대나무 형식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은 이제 비어서 종 안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섬세한 비천상이 있게 되고 상하대 구성, 유각, 유두, 그 다음에 당좌, 종을 가서 종망치로 땅 때리면 맞는 곳을 당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종에는 중국 종이나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소위 당초 문양이라든지 보상화 문양이라든지 뭐 국화 문양 이런 문양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나타나는데, 우선 그 최고의 종이라 하는 상원사 종하고 봉덕사 종을 보면서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용류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그 용 모양이 한 마리가 되어 있죠. 한 마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음관, 음통, 대나무 형태입니다. 대나무 형태이고 이것이 이제 밑에 부분이 그 바로 밑에가 청관이라 그러고 여기가 이제 천판, 그 다음에 상대인데 상대의 문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화려한 문양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상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유곽입니다. 이 부분을 옮겨놓은 것이 이러한 형태이고 가운데 9개 있는 것이 젖꼭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천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종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하대 부분도 역시 보이질 않고 지금 옆에 양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당좌, 종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좌도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들이, 그 다음에 여기가 잘려 있죠. 잘려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안으로 굽습니다. 중국종은 퍼져버렸죠. 그리고 이 아선행식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하고 뒤에 만들어진 이 성덕대왕 신종, 봉덕사종하고 모양을 비교해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용류도가 그렇고 상대, 하대도 그러하고 비천상도 그러하고, 다만 밑에가 약간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약간씩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만은 비천상 부분, 유각 부분, 이 당좌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우리 그 절집에서 하도 뭐 오래된 종, 뭐 상원사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때 또 혹은 이조 때 종을 갖다 원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종을 대하면서 예사로 보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언젠가 그 이제 동남아를 간 적이 있는데 미얀마에 갔을 때 종은 큰데 모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또 두들겨 봤더니 소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걸 보고 난 뒤부터 이 참 우리나라 종이라 하는 것이 이게 보통으로 만들어진 종이 아니구나. 그야말로 이 예술의 혼과 정성과 모든 것이 여기 총집결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뒤부터는 종을 예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물관 쪽으로는 아주 그 권위가 있고 또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캠벨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이 학자가 이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 상원사종은 뭐 못 보고 이제 아마 그 성덕대왕 신종을 본 것 같은데,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 감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독일에 이와 같은 종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종이야말로 세계 제일의 그야말로 종이고 모든 예술이 혼합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다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동남아 종을 보고 난 뒤에 이 말이 비로소 실감이 되는,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종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